그런데 이제 그걸 학술적으로 이제 현장 조사를 해보면 지역 공공은행이라고 합니다. 뭐 미국 노스다코타 은행, 뭐 CDFI 은행, 최근에는 일본의 시민은행, 이런 은행들을 지역 공공은행이라고 그러는데 순천에서는 지역 공동체 은행이라고 쓰자고요. 그런데 이 지역 공동체 은행은요, 시민들이 출자를 한다든지 지자체가 출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자본은 시민들이 출자하고 지자체가 출자한다. 그러니까 CDFI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CDFI라고 하는 지역공공은행은 여러분 지난번 수업 기억나시죠? 지역 재투자법에 의해서 그 시드머니를 확보한다는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독일의 스파르카센 같은 지역공공은행은 100% 지자체가 다 출자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미국의 노스다코타 은행도 100% 지자체 출자합니다. 2021년도에 설립될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공공은행도 지자체가 100% 출자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시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근 한 8, 90%를 출자를 해요. 나머지를 지자체가 출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 공동체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 투용자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지역의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해서 투용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NGO, 그러니까 시민사회에다가도 투용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수업 때 말씀드렸듯이 금융약자 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용등급 6등급 이하, 그 다음에 담보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가서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 소득이 낮다, 신용등급이 낮다, 그리고 아파트를 담보로 물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 어떤 금융약자 개인들에게, 금융적 약자 개인에게, 여기는 조직이고요. 이 개인에게 투융자를 합니다. 이게 이제 투융자를 하는데, 투자 또는 융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금융 포용을 위해서 투융자 하는 거고요. 금융 포용. 근데 이 사람들은 지역사회 혁신을 위해서 이제 투융자를 하는 거겠죠. NGO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해서 투융자 하는 것은 지역사회 혁신을 위해서 투융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 사회적 경제 팀장님 와 계시고, 그 밑에 실무 수행들 와 계시지만, 이 사회적 경제는 녹색뿐만 아니라 교육, 풀뿌리 교육, 마을 교육, 그 다음에 복지, 그죠? 문화예술, 환경 생태, 여러 가지 영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수업 때, 강의 때 말씀드렸던 지역공동체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폭넓은 투용자 대상을 설정하고 있었던 것인데, 오늘은 녹색에만 초점을 맞춘, 생태에만 초점을 맞춘 지역공동체은행, 이름을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녹색 시민은행을 한번 제안해보자 하는 겁니다. 왜 제가 갑자기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냐면, 아까 우리 그 배경을 임경환 센터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소개해 주신 그 수원대학교 이원영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좀 진보적 생태운동가입니다. 진보적 생태운동가. 원래 한국에서 시작해서 유럽까지 걸어가려고 생각했던 분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지 못했는데, 아무튼 그분이 우리나라의 이제 그린 뉴딜 정책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치로 내걸었잖아요. 몇십 조에 육박하는 엄청난 재원을 투입해서 그린 뉴딜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린 뉴딜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아시겠지만, 지자체가 그린 뉴딜과 관련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라는
기획안을 올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린 뉴딜로 책정되어 있었던 엄청난 예산을 지자체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배분을 해주는 시스템인데, 요거 아직 유튜브 안 나가죠? 네. 제가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그린 뉴딜 얘기는 거창하게 했는데, 단 한 건의 지자체 사업계획안에 안 올라와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좀 난처하대. 돈은 써야겠고 뉴딜은 뭘 빨리 해야 되는데. 응? 시작하겠습니다. 예. 많이 끝나고. 예. 중요한 시점에. 네. 거기까지만 비하인드 스토리 다 얘기해 주시고 시작해요. 뭐 이건 사실이니까. 이제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을 해야 하는데,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그린 뉴딜과 관련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을 올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린 뉴딜 사업이라고 하는 엄청난 덩어리의 어떤 사업 예산 중에서 그 지자체가 올린 사업에 비례해서 이제 떼주겠다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기획안이 안 올라와서 이제 정부의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을 관할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 순천에 오게 되었던 직접적인 계기가 이제 그 소원대 이원영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양 교수 지금 정부가 굉장히 어쨌든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순천은 생태 도시이니 이 지역 공동체 은행이라고 하는 것을 녹색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좀 하향화하는, 조금 어려운 얘기고 하향화하거나 특화해서 그린 뉴딜 예산을 받아서 일을 진행한다면 훨씬 더 이렇게 잘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스피디하게, 신속하게 자금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빨리 이렇게 지역 차원의 공동체 은행을 구축, 운영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문제식에 저도 사실은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강의에서 이런 제너럴한 어떤 레벨을 제가 제안을 했다면, 오늘은 좀 특화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특화하냐면 순천형 그린 뉴딜 자금을 받아오기 위한 그린 뉴딜 자금을 받아온다라고 하는 전략적 목표도 여기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형 녹색 공동체은행, 그죠? 뭐 시민은행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녹색 공공은행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녹색은행. 왜 녹색에 초점을 맞춘지는 이제 여러분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 순천형 녹색은행은 이와 같이 모든 어떤 투용자 대상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특화되어야 될까요? 사회적 경제라고 한다면 주로 녹색 관련 사회적 경제 조직이어야 하겠죠. 예. 저는 제너럴한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녹색, 그러니까 주로 가장 대표적인 게 환경, 생태, 그 다음에 에너지가 포함됩니다. 에너지, 그죠? 녹색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SE로 그냥 표현할게요. 소셜 에코노미라고 그래서 녹색 SE, 녹색 사회적 경제 조직에 초점을 맞추고, NGO도 그러면 이전에는 교육 관련 NGO도 있었고, 문화예술 관련 NGO도 있었고, 인권, 외국인, 노인, 복지 관련된 여러 NGO가 있었지만 녹색과 관련된 NGO로 특화할 수가 있겠지요. 좋습니다. 녹색 NGO. 자, 그렇다면 아까 어느 분이 우리 허정희 선생님한테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금융 소유자 개인에 대해서도 뭔가 특화가 필요하겠죠. 왜? 그린 뉴딜 예산으로 돌리는 은행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개인이어야 합니까? 그냥 다 무담보, 담보 능력이 없는 모든 개인들 아니겠죠. 녹색 실천을 하려고 하는 개인들,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이건 경기도에 아니기도 합니다. 자기 집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 생태도시 순천에서 정말 있을 법한, 있어야 하는 현상들이죠. 자기 집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고 하는 개인, 그리고 또 순천의 햇빛발전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설립되고 운영된다면 거기에는 시민들이 출자자로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출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또 융자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 수업 때 제가 얘기했던 미국의 CDFI가 그런 융자가 전체 융자 중에서 80%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효정 과장님이 시민이에요. 공무원이 아닌. 그런데 양효정 과장님이 지지하는 지역의 햇빛발전 협동조합이 있어요. 근데 양효정 과장님은 그냥 개인적으로는 한 5만원, 10만원 정도 한 구자, 두 구자 정도 출자를 하실 수 있지만 본인의 욕심이 한 1000만원 정도 출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태양광 발전, 지역의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개인 출자를 융자를 해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식입니다. 일본도 이런 식으로 이 에너지 전환은행들이 주로 개인 출자를 하고 개인 융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녹색 시민이라고 제가 표현하면 이제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그죠? 예. 이른바 녹색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개인들에게 그 시드 머니를 금융 지원하고, 아니면 자신이 어떤 집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 프로젝트에 돈을 투자해주는, 그럼 개인까지도 같이 다 아우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덩치가, 우리가 지난번 강의 때 제가 제안했던 지역 공동체 은행이 덩치가 150kg라고 한다면, 녹색에 초점을 맞춘 순천형 녹색은행이다 이러면 한 50kg 정도로 다운사이징 될 것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만큼 특화이기 때문에, 스페셜라이제이션을 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 안을 오늘 3시 회의 때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자고요. 순천은 제가 이걸 부산에도 이렇게 비슷한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부산의 시민사회 일부가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가자고요. 덩치 큰 150kg짜리 덩치 큰, 지난번 수업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했던 지역 공동체은행, 지역 공공은행은 순천형 지역 공공은행이 큰 조직으로 있고요. 지역 공공은행, 우리 순천인들의 표현으로 쓰면 지역 공동체 은행이었죠. 그죠? 이 덩치가 큰 게 있고 150kg짜리가 있고 50kg씩 되는 3개의 유니트를 유지하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감흥도 되게 좋아서 저도 이렇게 제안할 맛이 나는데요. 자, 첫 번째는 50kg짜리고 녹색 시민금융, 녹색금융인 거죠. 그죠? 남수에 와 계시지만 지역의 유기농 사업에 대해서 투용하는 것도 다 녹색금융에 포함됩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유기농 먹거리 같은 것들 있죠. 도시농업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다 그린 뉴딜의 투용자 대상이 됩니다. 자, 150kg의 아주 덩치가 큰 지역 공동체 은행을 두고 여기서 그린 뉴딜과 관련된 녹색 금융 유닛들을 두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양효정 과장님, 여기에 가장 중요한 시드는 아까 이야기했던 정부의 그린 뉴딜 예산인 거죠. 좋습니다. 그린 뉴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주겠다고 할 때 잽싸리 받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편하게 표현하자면. 그거 가만히 두고 있을 필요 있습니까? 그저 순천같이 혁신적이고 발빠르고 협치 잘 되는 도시가 게다가 생태 도시인데 그린 뉴딜을 그거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바로 지금 막 돈을 주고 싶어서 안 된다 했는데 받아갈 지금 지역이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잽싸게 받아오기 위해서 한 유닛을 녹색금융 파트 두자합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녹색금융위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녹색에 특화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 녹색에 특화되어 있는 NGO, 녹색에 특화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투용자를 한다. 좋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사회적 경제 일반인 거예요. 사회적 경제 일반. 여기는 녹색이 아닌 게 사회적 경제 일반이죠. 그죠? 우리, 아까 제가, 신 팀장님하고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순천에 지금 사회적 경제 조직이 한 50개가 있습니다. 50개 중에서 아직까지 생태, 환경, 에너지가 없대요. 왜 전부 이제 비환경 영역인 거죠. 이들에 대한 이른바 이제 환경, 생태, 녹색이 아닌 사회적 경제 조직에게 이 루트로 끌어온 돈으로 융자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공공은행 본인의 어떤 자금 출처로 이들에 대한 투용자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순천시의 개인입니다. 금융적 약자들이죠. 퀴즈 하나 드릴게요. 금융약자이긴 금융약자인데 자기 집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개인은 어느 유니트에 가서 돈을 빌릴 수 있습니까? 여기 와야 돼요. 좋습니다. 태양광이나 이런 녹색 실천과 무관하게 내가 지금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 받지 못한다, 은행에 가면 문전박대를 당한다, 오랜 동안 나는 금융 배제되어 왔다, 순천에서 정말 은행으로부터 문전박대 당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나는 그냥 사기업 대출, 그러니까 이른바 대부업체, 합법 대부업체 갔다가 지금 불법 대부업체로까지 지금 가고 있다, 그런 어떤 금융적 약자를 구제하는 것은 여기 가야 될까요? 여기 와야 되죠. 이제 여러분 감 잡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안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역공공은행은 어떤 구조로, 어떤 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조직이어야 하는지를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오늘 제가 사실 만들어 봤어요. 자, 녹색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건 뭐 사실 남아도는 자금을 가지고 와서 매칭시키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은행 전반은 이 두 유닛들을 영위하는 이 은행의 자본의 소스는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또 제도와 정책화할 수 있는지. 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역 지방자치단체 출자하고 시민 출자가 동시에 병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사회적 경제한테 돈을 빌려주고 개인한테 돈을 빌려준다? 그래, 아무리 착한 지역 공동체 은행이라 하더라도 뭘 해야 돼요? 투용자 심사를 해줘야 되죠. 아이, 들어가세요. 여기 돈 저 소풀이에 넣어놓을 테니까 다 가지고 가세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금융이 아니죠. 투자 융자 심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주무관님한테 돈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주무관님한테는 1,000만 원이 계좌이체에서 들어가죠. 내한테 남는 건 뭡니까? 채권이죠. 이 채권 관리를 또 해야 돼요. 근데 이거 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 채권 관리 할 수 있습니까?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신 관리와 채권 관리는 그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행을 경영하고 작동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금융적 역량이 필요한데, 특히 투용자 심사와 채권 관리와 관련된 금융적 역량이 필요한데,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혹시 순천에서 좀 진보적이고 공공적인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의 역할을 해온 주체가 있다면 서울의 동작실협이라든지 뭐 진주저축은행이라든지 하는 그런 어떤 좀 모범적이고 좀 공공적인, 좀 사회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성남 주민신협 같은 그런 어떤 지역 밀착형 은행이 있다면 그들에게 순천시가, 그리고 순천시 협치구조 시스템이, 협치 주체들이 그들에게 채권관리와 여신관리를 맡기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 지난번 수업 제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오늘 제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대충 감 잡으셨어요? 네. 예. 오늘 이 얘기가 지금 사실 중요합니다. 왜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왜 갑자기 녹색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오늘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에 그 간단한 그림을 한번 그려봤던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정도에 집중력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왜 그린 뉴딜? 그러니까 왜 녹색 순천형 녹색은행, 녹색공공은행 또는 녹색시민은행이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 충분히 저는 감을 잡으실 수 있어요. 돈을 일단 받아봐야 됩니다. 공공은행의 승패는 그 은행이 얼마만큼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페이션트 캐피탈, 인내심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느냐가 이른바 공공은행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1,000만 원이라도 100명씩, 10명씩 100만 원씩 10명의 어떤 자금 주체들한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1,000만 원은 다 소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빨리 상환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더 많은,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1,000만 원씩 10명의 자금 소유자에게 빌려준, 투자한 돈은 천천히 갚아도 된다라는 이른바 경영 형태를 취할 수가 있게 되겠죠.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학술적인 용어로 페이션트 캐피탈이라고 해요. 이른바 너희들 정말 지금 이 생태와 관련된 협동조합을 하려고 하는,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정상 궤도에 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겠다라고 하는 자본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은 많이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금융의, 이른바 공공금융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녹색금융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중요한 것은 이 녹색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이야기하는 그린 뉴딜은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이든 있죠. 저 사람도 계속 1만 열명 그린 뉴딜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유럽에 가면 그린 뉴딜이 이미 한 15년 전부터 EU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핵심을 갖는지가 오늘 우리가 파악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그린 뉴딜로서 녹색금융을 어떻게 영위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녹색금융 사례로 일본 동경에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시민은행인데 녹색에 초점을 맞춘 은행이 미래뱅크 사업조합이라고 하는 이 공공형 은행이 있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00% 시민 출자형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잠깐 제가 구도로 여러분들에게 스치고 지나가듯 소개를 드렸듯이 미국 노스다코다 지역공공은행인데 이 지역공공은행은 100% 지자체 출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상반된 이제 사례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일종의 제가 좀 싸움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녹색금융의 원칙을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지금 아까 지금 현재 좀 뭐 어떤 분이 좀 위화감이 있을 수 있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위화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 녹색금융과 관련된 법제화, 이른바 정책기획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좀 치고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정책기획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대충의 안을 다른 어떤 주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뭐 정책화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양반들 그 녹색금융에 관련된 그 팜플렛 찌라시를 보면 다 이거예요. 쫙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제1금융권들 뭐 IBK라든지 여러분 농협이라든지 하나은행이라든지 이런 우리은행 같은 이런 은행들은 우리는 제1금융권 은행이라고 그러죠. 경제학에서는 그들을 영리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영리죠. 뭐 사회혁신 아닙니다.
뭐 개인들을 구제하는 건 아니에요. 지역 사회적 경제를 풍요롭게 한다, 뭐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은행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안은, 집권 여당안은 보면 녹색 금융을 영리기업들의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채권관리 능력이라든지 여신관리 능력을 활용해서 녹색 기술과 녹색 이 사업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들에게 녹색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 안의 바텀라인이에요. 그러면 영리은행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은행들이 18번으로 하는 채권관리와 투용자 관리는 뭐예요? 갚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돈을 빌려주는 거겠죠. 장사되는 아이디어, 장사가 되는 이른바 비즈니스 파급 능력이 있는, 상환 능력이 있는 자금 수요자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명박 정부가요, 녹색금융 제일 처음에 사실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 믿기겠지만 맞습니다. 근데 그때 녹색금융 얘기해놓고 했을 때 누가 다 이 녹색금융 공적 자금을 누가 다 가지고 갔냐면 대기업이 가지고 왔어요. 왜? 대기업만이 녹색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만이 녹색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사업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역에서 순천 햇빛발전 협동조합이 뭐 이런 어떤 지역의 작근된 지역의 혁신에 기여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 녹색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녹색 기술력도 없으면서 녹색 사업 실적도 없으면서 라고 하는 명분으로 금융을 배제시켜버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린 뉴딜 얘기하면서 녹색 금융을 지금 집권 여당과 정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와 같은 이른바 제1금융권의 여신관리와 채권관리를 베이스로 하는 녹색금융이 될 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때 녹색금융은 이전의 이명박 정부의 그것과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그것과 계속 지금 싸우고 있고요. 물론 수원대 이원영 교수님도 저와 같은 이제 문제의식을 견지해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녹색금융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이거는 정권에 대해서 제가 외치고자 하는 원칙. 이걸 또 여러분들이 이해해야만이 우리 순천형 녹색금융, 녹색은행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6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시나리오로 기술적으로 아주 소상하게 여러분들에게 순천형 녹색 시민금융을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 넘어가도 되죠? 녹색금융은 뭐예요? 뭐 친환경 생태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내는 뭐 프로젝트에다가 돈을 투자하거나 융자해 주는 건요, 맞죠? 네. 노인복지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우리 협동조합에게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돈 좀 빌려줄게요. 이거 녹색금융은 아닙니다. 그죠?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공공금융이긴 하지만 녹색금융은 아닙니다. 녹색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투용자 주체가 대상이 반드시 녹색 주체이어야 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녹색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반 금융보다 수익성이 본질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죠. 왜? 이 녹색 기술 자체가 확실하지 않아요. 그죠? 햇빛발전 협동조합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또는 SK 하이닉스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비해서 안정성이나 수익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녹색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수익성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 신시장이기도 하고 녹색금융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금 수요자들의 이 기술력 자체가 전 세계 녹색시장에서 얼마만큼의 레퓨테이션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녹색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영리금융기관들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한다면 주로 누구한테? 대기업들의 녹색 비즈니스와 녹색 프로젝트에는 돈을 빌려주지 지역의 이런 풀뿌리 조직들, 지역 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조직들이 녹색 비즈니스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몰라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녹색금융 중요한 본질이고요. 그래서 녹색금융 또는 뭐 생태금융, 녹색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관여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자의적인 어떤 결론 도출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팩트를 볼 때 미국도 그러하고 유럽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하고.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역시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죠. 협동조합이 일반 영리기업보다 심지어는 대기업보다 당연히 불확실하죠. 역량이 뛰어날 수가 없죠. 불확실하지만 그들은 필요하잖아요. 녹색 주체들도 불확실한 거 맞아요. 녹색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필요하잖아요. 녹색적 이 비즈니스와 녹색적인 어떤 시민활동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개입해야 된다? 바로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다. 또는 지자체가 개입해야 됩니다. 시민사회가 주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녹색금융이다 하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부담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제가 가장 좀 애석한 점이 애정을 가지고 봐도 문제가 좀 있다고 좀 보는 부분이 뉴딜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말은 뉴딜 막 합니다. 신년 초에 대통령이 뭐 뉴딜 이야기했어요. 근데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자원 배분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 뉴딜입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 이전에는 자본가가 철저하게 독점하는 경제였어요. 노동자들은 항상 그냥 없는 사람들은 항상 이 착취당하고 독점당하는 구조. 자본가는 모든 어떤 의사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본을 처분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고 고용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자원 배분 방식이 세계 대공황 이전에는 자본가가 월등하게 우위, 부자들이 월등하게 우위, 기업 근로자들보다 대기업이 월등하게 우위였던 자원 배분 구조였다고 한다면 루즈벨트가 지향했던 뉴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자원 배분 방식 기조를 바꿔버리는 것이 뉴딜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딜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교섭권 보장했죠. 노동자들의 임금 결정권을 보장했죠. 스트라이크 타업권을 보장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이건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형 은행들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글래스-스티글 법안 같은 것들이 이때 뉴딜 당시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막 은행들이 막 자기 장사 막 자유롭게 하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시스템이었는데 대공황 이후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의 의회는 글래스-스티글 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해서 보험회사 너는 보험만 해. 정권회사 너희는 정권만 해. 대출업 하는 너희 은행업 하는 너희들은 은행업만 하라. 이런 막 칸막이 법안을 쳤던 거예요. 그 이전에는 금융자본이 그냥 쉽게 말하자면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막 그냥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었던 상황을 뉴딜이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너희는 은행업만 해. 너희는 정권업만 해. 너희는 보험업만 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80년대 90년대까지 은행에 가서 보험 못 들었죠. 그죠? 은행에 가서 정권 못 샀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대공황이 이전과 같이 금융 자유화가 되는 거죠. 우리 은행 가서 베네보험 같은 거 사죠. 우리 정권회사 CMA 통장 받아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이쪽으로 계좌 이체해 그러죠. 완전히 이 3영역이 지금 통합되어 버렸지만 이거는 금융 자유화의 결과입니다. 아무튼 얘기를 돌아와서 다시 포인트를 강조를 드리자면 기존의 금융 독점 자본들이 그냥 활기를 치고 있던 그 시스템에 국가가 개입해서 철저한 어떤 규제를 두는 이런 것들이 뉴딜이었다. 그래서 저는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 배분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뉴딜입니다.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 경제를 우리나라 국내 시장 경제에 매스를 가하는 것이 뉴딜이지
대기업들에게 자금을 주어가지고 야 너희들도 옛날에 테니스강 공사 같은 거 댐 공사 같은 거 해라. 현대건설 너희들 저 테니스강 공사 같은 거 해라. 그래서 돈 좀 벌어라. 대신에 한 30만 명 일자리 좀 창출해라. 이게 뉴딜이 아니라 기존의 자원 배분권을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축소하고 거기로부터 소외되고 그 자원 배분 구조로부터 소외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많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뉴딜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론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뭐 대규모 투자해서 사람들 많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 이거는 뉴딜의 표면적인 현상이지 뉴딜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앞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린 뉴딜 한다. 그래서 기술력 있는 녹색 기술력 있는 사업자들한테 또 그린 뉴딜 예산 많이 배분될 수 있게끔 해서 그들이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 어떻게 보면 뉴딜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을 대기업들이 다 독점을 하게 된다. 그게 결과적으로 볼 때 뉴딜이 아닌 거죠. 저는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그린 뉴딜 정책 그리고 그 근저에 깔려있는 문제의식을 볼 때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대기업들한테 다 뉴딜이라고 하는 이름과는 전혀 반대로 대기업들에게 이 자금이 집중 배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그린 뉴딜은 뭐냐, 한국판 뉴딜은 뭐냐, 지역균형 뉴딜은 뭐냐라고 하는 이런 논의가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 측에서 발신하는 논의들을 보면 오늘 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좀 취약한, 좀 탄탄하지 않은 그런 문제의식이 보이더라. 그래서 그린 뉴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그린 뉴딜도 대기업들이 독점하기 전에 우리 순천이 먼저 녹색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지역공공은행, 지역공동체은행으로 이 자금을 양껏 챙겨와야 된다. 그래서 순천이 버텀업으로 협치적 구조로 그리고 사회혁신적인 어떤 투용자 대상에게 자금을 배분해준다면 저는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이 정권 차원에서는 뭔가 왜곡된 어떤 인식이 있으나 순천이라고 하는 실천적인 어떤 그런 정책의 적용 공간에서는 제대로 된다는 뉴딜을 해보일 수가 있게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어떤 지금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는 내용인지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다고 저는 봅니다. 같은 얘기라서 뉴딜 넘어가겠습니다.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자본의 패권을 노동자에게 나눠줬다는 것이 있어요.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패권을 비수도권한테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뉴딜이라는 겁니다. 금융자본을 대기업이 독점하고 부자들이 독점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지역의 사회혁신 주체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금융자원을 쓸 수 있게끔 어프로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금융능력의 뉴딜이라는 거죠. 이 부분 여러분 이해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린 뉴딜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다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친환경, 생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해내기 위해서 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녹색금융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건 뭐냐는 거죠. 친환경, 생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해내기 위해서 관련 자원 배분 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꾸어내는 것이 바로 그린 뉴딜 차원의 녹색금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천시가 관여해서 재정 지출을 통해서 재정 운용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친환경, 생태,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고 이와 관련된 기존의 자원 분배 방식을 전환시켜야 되는 것. 그러니까 기존의 순천의 농협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IBK은행들은 담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 다 문전박대. 그죠? 재무제표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영세 기업들은 일단 배제해버립니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금융적 약자들은 일단 신용대출 대상에서 배제해버리죠. 그런 자원 배분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린다. 그렇다면 그린 뉴딜 차원에서 순천형 녹색은행을 설립 운영하게 된다면 금융적 약자들을 포용하는 금융이 돼야 되겠죠. 인클루시브 파이낸스가 돼야 됩니다. 포용하는 금융. 사회혁신을 목표로 하는 주체들을 더 포용하는 금융. 여러분 여기서 협동조합 해보신 분 계시죠? 아까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 저 실장님 계십니다. 협동조합자가 딱 명함이나 등기부등본에 딱 들어가면 일단 은행들은 따로 챙깁니다. 그러니까 투자심사,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협동조합이다, 뭐 사회적 기업이다 이런 거 딱 들어가면 딱 별도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업이 아니더라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은행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자원 배분 방식을 깨하는 것이 그린 뉴딜 차원의 녹색 금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는 진보도 아니고 사실은 보수도 아닌 폴 크루그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있어요. 이 폴 크루그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과거의 뉴딜은 강력한 국가가 케인즈주의적인 어떤 그런 정책으로 국가가 시장 개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현대판 뉴딜은 이 시장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을 국가나 지자체 플러스 시민사회에게 위양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게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일본 내에 이제 불고 있는 이른바 현대판 뉴딜의 새 바람입니다. 시민사회가 뉴딜의 매우 중요한 주체로 참여, 뉴딜을 집행하는 주체로 참여한다. 지자체와 정부는 말할 필요도 없고. 자, 그렇다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뉴딜 차원에서 우리가 기획하고 경영해야 할 녹색 금융은 우리 순천의 여러 생태 프로젝트, 친환경 프로젝트,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기존의 자원 배분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존의 자원 배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들이 그죠? 이른바 금융력자들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그런 어떤 방식을 이제는 지양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특히 녹색금융에 있어서 국가, 순천시와 순천의 시민사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그린 뉴딜로서의 녹색금융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게끔 통제하고 관여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순천형 녹색은행의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자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뉴딜이 무엇이다, 녹색금융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결국 이와 같은 비결로 정리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녹색금융의 대상은요, 기술력, 담보력, 자금력을 가진 녹색 사업 주체에 쏠린 금융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대기업이 다 순천에서 아주 자본력 있고 담보력 있고 기술력 있는 녹색 사업자들이 순천이 그린 뉴딜 사업에서 이렇게 떼온 순천형 그린 뉴딜 예산의 대부분을 독식한다면 그거는 기존의 자원 배분 방식을 전혀 변형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기존의 자원 배분 방식을 변형하기 위해서는 순천형 녹색은행은 기존의 은행에서 문전박대 당하던 사람들,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군요. 그것이야말로 기존의 자원 배분 방식을 크게 변형시켜내는 은행이다. 기술력과 사회혁신적 역량은 있어도 담보력이 없고 자금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지원이어야 한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같은 얘기인데요. 녹색금융은 대형 상업은행들의 이 비즈니스 차원이 아니고요, 인내심 있는 자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주체와 금융통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요. 두 번째, 녹색금융이 수익성과 건전성을 중시하는 대형 상업금융기관들에 의해서 만약에 녹색금융이 이루어진다면
그들이 공급하는 금융 지원은 주로 이른바 인내심 있는 자본으로 작용할 수가 없고, 좀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 자금을 빌려간 사람들의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빌려줬던 자금을 그대로 빼버리는 그런 어떤 인내심 없는 자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1금융권을 통로로 하는 투용자는 반드시 피해야 된다. 이것도 사실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말씀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짚고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결론을 하나 짓자면 순천형 녹색금융은 수익성, 건전성, 리스크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일반 은행들이 하는 투용자 결정 방식, 금융자원 배분 방식을 넘어서서 녹색 프로젝트의 사회성이라든지 사회 혁신성을 중시하면서 금융 포용성을 발휘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녹색 금융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순천형 녹색은행은 녹색 지역 공공은행은 수익이 덜 나더라도 그 녹색 생태 사업의 어떤 공공적 가치를 위해서 자금을 끊임없이 공급해 줄 수 있는 어떤 역량, 그런 어떤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술적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얘기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스킵을 좀 많이 좀 하겠는데요. 녹색금융의 프로세스 첫 번째는 금융의 전 과정의 공공화 또는 금융의 전 과정을 공공화하고 시민화해서 하는 시민화하는 내용이 중요하다. 지난번 CDFY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순천형만큼은 순천형 녹색은행이건 아니면 이제 더 넓게 순천형 지역 공공은행 같은 경우에는 투융자 심사 프로젝트에서부터 채권관리 프로세스에까지 이른바 녹색은행의 또는 지역공공은행의 어떤 기능을 전담받은 특정 주체들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세스 전반에 시민사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개입해서 누구에게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우리 순천에 더욱더 도움이 될 것인지를 시민적으로 모색하고 시민적으로 모니터링 하자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프로세스의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어떤 순천형 녹색금융에 있어서 그 프로세스를 공공화하고 시민화해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중요하냐면 녹색금융 주체에 대한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지분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 자본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민간이 이 사람들한테 좀 투자 좀 해주시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대출 좀 분들려 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관여가 들어오겠죠.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지분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순천형 지역 공공은행 중에 세 가지 유닛으로 제가 나누어서 가자고 그랬잖아요. 이 녹색금융에서 그린뉴딜 자금이 들어옵니다. 이거 공공입니다. 국가 자금이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죠? 국가의 관념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순천에서 어떻게 이것을 대응해 나갈지는 또 별도의 문제, 별도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세 번째는 저의 제안을 조금 섞어 넣어서 녹색금융 프로세스를 공공화하고 시민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우리 순천시가 100% 출자해서 이 지역 공공은행을 또는 녹색은행을 설립하고 그리고 시민사회가 대거 통제할 수 있도록 민간유치체제를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순천은 충분히 저는 소프트 랜딩할 수가 있다. 이런 토양에서는 충분히 저는 연착륙할 수가 있다. 여러분이 순천만큼 시민사회의 의견 자체가 이렇게 통합되어 있고 통일되어 있는 것도 드뭅니다. 또 다른 여타 대도시 얘기 제 얘기에서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고상한 말로 지식사회학적으로 굉장한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정말 좋은 공공적이고 정말 사회적이고 정말 최적화를 담보해 줄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지식사회학적인 어떤 분열 구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공공은행의 공공성을 담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일단 1, 2, 3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는데요. 자, 일본의 미래사업협동조합, 미래사업조합이라고 하는 녹색에 특화한 지역 공공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주 재밌습니다. 저는 한 우리 제자들 데리고 제가 뭐 아주 여러 번 제가 참여를 했고, 지금도 이 집행부들을 잘 알고 있는 은행들인데요. 이 은행은 목적이 탈원전, 지역의 탈원전, 요즘에 여러분 원전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있죠. 탈원전, 녹색성장,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친환경적인 어떤 비즈니스, 친환경적인 어떤 시민 실천에 적극적인 동경 시민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으로 사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유치해가지고 그 투자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아주 낮은 수준의 배당을 지급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영리기업에 가면 평균 예를 들어서 배당률 한 8%, 10%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동경 미래사업조합에다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 제로 또는 0.8%, 1%밖에 이제 배당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시민들입니까? 그야말로 녹색 시민들이죠. 그죠? 녹색 시민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데에다가 돈을 넣어두면 2% 정도의 배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0.8%밖에 배당률이 되지 않는 것에다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녹색 시민이기 때문에 의식화되어 있는 시민들인 거죠. 이들이 출자해서 그들은 낮은 금리의 배당을 받는, 시민들로부터 예금은 받지 않습니다. 왜 예금을 받지 않느냐? 지난번에도 수업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이 아니면 여러분 예금은 못 받아요. 예금 취급 인가기관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서도 예금 취급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은행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왜 이들이 은행으로 등록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은행으로 등록하자마자 은행 허가를 받자마자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수익성을 얼마만큼 올려라, 자기 자본은 몇 %까지 끌어올려라, 대손충당금은 더 쌓아라, 그런 규제, 이런저런 규제 다 받게 되면 페이션트 캐피탈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공공적 자금 배분을 못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의도적으로 은행으로 설립하지 않고 은행 예금을 유치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들은 은행으로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체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적 대부업체죠. 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컨트롤을 받지 않아야만이 이들은 사회혁신적이고 공공적인 투용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금을 전혀 취급하지 않고 대부업체로 등록된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고요. 이 은행의 투자자 중에서 80%가 낮은 금리의 낮은 비율의 배당에도 마다하고 있다고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배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녹색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혁신되는 것입니다. 이건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네. 특히 제가 6년 전에 이 은행을 방문해서 한 6일 정도 있으면서 제가 심층적으로 인터뷰를 해봤더니 재밌는 것이 이 일본의 시민은행은 주로 지역의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 조직 협동조합이 하는 태양광 발전, 그리고 개인들이 자기 집에 태양광 패널을 까는 것 같은 이런 조직과 개인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풍력 발전과 같은 탈원전 에너지 전환 사업에 돈을 빌려주고 투자하는 걸 말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남수에 넘어가겠습니다만 지역의 이제 유기농 사업자들, 급식 사업자들 중에서 친환경 상품 생산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제로 금리에 가까운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고요. 시민들에 대한 녹색 교육을 하는 일본의 NGO들이 많습니다. 녹색 생태 교육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사업 자금으로
이 은행은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그런 어떤 최대 2%도 채되지 않는 6년 전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1% 채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어떤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일본의 녹색 시민은행이 녹색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자본력과 기술력이 있는 사업 주체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이에요. CJ가 아무리 유기농 급식을 한다 하더라도 친환경 농산물 생산한다 하더라도 CJ는 배제해버린다. 아무리 효율적인 어떤 태양광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동경전력이 여기 와서 돈을 빌려달라 하면 융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바로 자본력과 기술력이 있는 사업 주체는 투융자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누구를 투융자 대상으로 설정하느냐? 순천 지역에 딱 착근되어서 활동하면서 사회성과 공공성을 견지한 순천 지역 주체들의 자금 수요에 한해서만 융자를 제공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은 그린 뉴딜인 만큼 이 루트가 그린 뉴딜을 통해서 들어오는 녹색 금융의 루트인 만큼 저는 이 원칙은 관철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순천 지역을 제가 대입해서 말씀드릴게요. 순천에서 녹색 생태, 대한에너지와 관련된 협동조합들, 사회적 기업들, 시민사회조직들 중에서도 금융기관에 어떤 개량화된 재무제표들, 그러니까 개량화된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어서 신용할당에 피해를 받고 지역금융시장에서 배제되어 온 주체들에게만 투융자를 시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NGO라고 하더라도 이른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정실적인 어떤 관계 또는 어떤 그런 수익적 기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른바 상업금융기관들로부터 신용할당에 피해를 받지 않는 조직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조직들은 일단 투융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른바 지역금융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녹색 주체들을 투융자 대상으로 설정해야만 녹색금융이 그린 뉴딜이 될 수가 있다. 기존의 자원 배분 방식을 변형해내는 것이 뉴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량 있고 또 큰 규모의 사업 조직이 아닌 이들에 대한 녹색금융 투융자는 리스크가 큽니까 적습니까? 기술력이 있고 담보력이 있고 자본력이 있는 어떤 녹색 비즈니스 사업자들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사업자들에 대한 융자는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의 녹색 시민은행은 뭘 한다는 거예요? 동경도와 같은 지자체와 연계해서 그 리스크를 공유하는 순천형 녹색시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순천형 녹색시민은행이 예를 들어서 우리 남창우 쌤이 아주 사회혁신적이고 지역에 착근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자본력은 없지만 담보력은 없지만 순천의 생태와 녹색 프로젝트에 크게 기여할 어떤 사업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돈을 그냥 그래서 리스크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3천만 원만 빌려주고 싶은데 그 사업을 소프트 랜딩 시키기 위해서는 1억이 필요하다. 그럼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리스크가 큰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융자액에 대해서는 순천시가 공적 보증을 합니다. 순천시는 현재 독립적으로 공적 보증은 할 수가 없습니다. 뭘로 하느냐? 광주 전남 아마 지신보가 있을 겁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그 광주 전남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이들에게는 보다 더 정책적으로 특별하게 신용보증할 수 있도록 순천시는 정책적인 노력을 펼치는 그런 어떤 대응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는 순천시는 이 녹색시민은행의 융자에 대해서 일정 비율까지 그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고요. 남창우 선생님이 죄송한데 1억을 빌려갔는데 7천만 원 그냥 까먹어버렸어. 그 다음에 일정 비율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30%
그럼 3천만 원 정도까지는 순천시가 보전해주는 그런 것도 사실 동경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참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은행이 융자 결정을 하는 모든 과정에는 아까 제가 강조를 했듯이 그러니까 프로세스의 시민화, 프로세스의 공공화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은행이 융자 결정을 하는 모든 과정에는 금융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예, 뭐 여신이 뭔지, 채권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민, 그리고 출자자 시민, 출자를 했던 시민들도 참여하고 있고요. 지역의 녹색 운동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점이 굉장히 인트레스팅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일본 동경도 미래뱅크 사업조합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모범적인 시민적 녹색은행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미국의 이제 노스다코다 지역공공은행인데요. 이 또 사실은 지자체가 100% 출자했다는 점에서 일본 미래뱅크 사업조합과는 좀 다르지만 여타 아까 이야기했던 여신 심사 과정과 뭐 이 채권 관리 과정에 있어서 공공화, 시민화를 지향하는 점은 미국 사례와 일본 사례가 거의 맥락이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뭐 지역 공공은행 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금융에서의 어떤 배제 현상이 워낙 이제 심각해지고 있으니까요. 뭐 이전에 뭐 대선 때 민주당 그때 그 민주정책연구원에서도 뭐 이런 지역 공공은행에 대해서 저보고 뭐 글 하나 좀 써달라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관심 많은데 지금 현재 사실 좀 어디 갔는지 그 관심이 어디로 새버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자체와 지역의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최근에 지역 공공은행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는 뭐 부산, 그 다음에 뭐 대전 이런 지역에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다 더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프로젝트에 자금이 공급되지 않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나서서 공공적인 금융 루트를 구축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지역공공은행의 목적이자 현주소인데요. 노스다코다 같은 경우에는 100년 전에 공공은행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 공공은행 설립했던 그 역사를 봤는데 참 재미있었던 것이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그냥 만들어버린 것이 아니고 100% 투표율을 보였던 주민투표를 거쳤습니다. 좀 재밌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굉장히 지지를 해줘야 이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노스다코다 지역공무원행 같은 경우는 예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정부 차원의 금융감독 당국의 이 규제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왜? 주법에 의해서 은행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으로 만들었고요. 은행으로 설립되었고요. 중요한 것이 주민투표. 이때 투표 참여율이 100%입니다. 주민투표를 거쳐서 주예산 200만 불로 자본금 마련했고요. 저는 순천이 만약에 이걸 위해서 순천 차원에서 주민투표 붙여가지고 순천형 지역공공은행 만들어낸다면 이거 제가 볼 때 센 대파란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전 세계가 주목할 것이라고 저는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수준의 어떤 자본금을 마련했고요. 주정부 예산으로 출자했으니까 주정부에 의한 자본금이겠죠. 은행 경영 전반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대출 심사를 관여하고 은행과 관련된 모든 핵심 프로세스를 주민이 직접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신명나는 주민들이 나타나죠. 그들이 지역 공공은행을 홍보하지요. 그들에 의해서 지역 공공은행의 예금은 늘 항상 탄탄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가 이와 같은 이른바 지역 공공은행의 운영의 민주주의에 의해서 담보되었고 100년 동안 한결같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 특히 에너지 전환 사업, 태양광 발전 사업에 특화해서 투영하고 있다. 그래서 노스다코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다른 여타 주에 비해서
태양광 발전에 관여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다른 주정부에 비해서 2배, 3배 정도 높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노스다코타 지역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녹색 프로젝트와 관련된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역 내 이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리용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세 번째 세션, 그러니까 이런 어떤 녹색 금융에만 투용자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어떤 금융 약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태양광 패널을 우리 집에 설치하겠다. 그럼 그 태양광 패널 이른바 원가라고 그러죠. 원가의 70%에서 80%까지 0% 융자를 해줍니다.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꾀하는 협동조합들, 그리고 그 개인들에 대한 무배당 투자에 여기까지 매우 다양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요. 협동조합이 아닌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으로는 태양광 주택을 짓는 사람들, 태양광 설비를 구입하기 위한 사람들, 이러한 어떤 실천에 필요한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고, 태양광 풍력 발전 사업체는 지역 사회 혁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공공적인 주체로 한정시키고 있다는 점도 아까 동경 미래사업조합과 비슷한 맥락의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중요한 것은 노스다코타 지역공공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친환경 생태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대출 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환경 생태 에너지 관련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대출 심사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 은행을 주민을 위한, 그리고 주민에 의한 은행이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례와 미국 사례, 여러분 맥을 같이 한다는 거 하는,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 간파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이렇듯 사실은 공공성이 매우 강한 은행인데도 불구하고 영리 또는 장사와는 관계가 없는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100년을 버티면서 은행업 자체의 수익도 엄청나고요. 이들 주민들의 탄탄한 지지를 통해서, 지지가 있으니 여러분 디폴트가 안 날 것 아닙니다. 상환율이 굉장히 높아요. 일반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웰스파고와 같은 영리 은행들보다 돈 빌려주고 떼먹고 그냥 도망가는 사람이 훨씬 적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이들에 대한 지지가, 주민들이 이 은행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도 관가에서는 안 되는 아주 재밌는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노스다코타 지역 공공은행이 이제 워낙 모범적 사례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또 작동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지역 공공은행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법을 개정을 했지요. 그런데 독일에서도 지자체가 100% 출자한 스파르카센이라고 하는 지역 공공은행이 있어요. 이 은행도 같은 맥락을 오늘 이야기했던 동경 미래은행이나 그 다음에 노스다코타 은행과 같은 맥락의 은행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되었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순천형 녹색금융을 우리가 협치적 기반을 통해서 우리가 설계하고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제 욕심입니다만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녹색금융의 원칙이 있습니다. 순천형 지역공공은행을 기획하고 정책화하는 데 있어서 이 협치적 무대에 같이 함께 서 있는 주체들이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원칙이 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뉴딜 차원에서 정책화하고자 하는 녹색금융인 만큼 영리주의적인 금융이 해왔던 자원 배분의 틀은 넘어서야 한다. 이해가시죠? 영리 금융기관들이 해왔던 자원 배분의 기본 틀은 무엇인지 제가 이제 더 이상 부연 설명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포용하고 품어안을 수 있는 금융이 되어야 된다.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작일 때도 저는 이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저는 포인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뭐 정치적인 것까지 이야기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역사회의 안정성을 확 담보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저는 그런 어떤 효과까지 같이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둘째, 녹색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끌어안는 포용적 금융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은행이 합시고 지역 공공은행 뱅크라는 이 이름이 붙었다고 누구는 배제해버리고 누구는 우대하는 그와 같은 영리금융의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는 말인데요. 중요한 것이 녹색 주체들, 순천시에 있는 녹색 협동조합들, 녹색 사회적 기업들, 녹색적 시민 실천을 하려고 하는 개인들에게 투자와 융자를 할 때, 결정할 때 그 전 프로세스에 우리 뭐 여기 풀뿌리 교육센터라든지 지속가능 발전 센터라든지 하는 전 지역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금융의 시민적 통제가 필요하다. 우리 과장님 실장님께 죄송한 얘기지만 순천시가 이걸 독점해서도 안 된다. 노스다코다은행이라든지 일본의 미래뱅크의 사례를 볼 때 독일 스파르카센도요 상대적으로 조금 관료적이고 지자체 중심이었지만 미국의 이런 어떤 지역공공은행의 움직임, 일본의 시민은행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독일도 이른바 투용자 시스템, 투용자 프로세스에서 시민사회에 개방하는 어떤 이 개방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 기존의 금융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형할 수 있게 되겠죠. 셋째요. 만약에 일반 은행의 형태로 순천형 지역공공은행, 일반 은행의 형태로 순천형 녹색은행이 설립되면 예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되기 때문에, 그죠? 제가 강조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 은행은 이름에 공공자가 붙었다 하더라도, 시민자가 붙었다 하더라도, 그린뉴딜과 연계했다 하더라도 뭘 추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수익을 추구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은행이기 때문에요. 금융위원회가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적, 영리적 규제에 결합이 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와 같은 금융감독 당국의 간섭과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일본 시민사회가 동경에서 설립한 녹색은행과 같이 법적 조직 형태를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대부업체로 설립,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대부업체라고 하는 것은 어감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러시앤 캐시와 같은 야쿠자 자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대부업체가 아닌 시민자금과 순천시 자금으로 운영되는 대부업체는 그 공공성과 사회성은 충분히 담보될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저는 세 가지 녹색금융의 원칙만큼은 반드시 저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 드리는데 경기도가 아니라 순천형인데요. 순천형 녹색 자금은 사회적으로 조달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자체와 시민 출자에 의해서만 자금이 조달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강의 때 제가 강조했던 순천형 지역 재투자 조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순천에 있는 일반 영리 상업금융기관들, 대형은행들이 자신들이 순천 주민들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장사하잖아요. 돈 장사를 하고 수익이 있으면 전부 어디로? 그들의 본사로 다 이렇게 유출시켜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천형 지역 재투자 조례에 의거해서 순천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일반 대형 은행들에게 순천에다가 재투자를 하라 하는 것을 의무화해서 그렇게 해서 확보되는 자금을 녹색 이른바 순천형 지역공공은행 또는 순천형 녹색시민은행의 자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어야만이, 즉 자금을 사회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금은 그와 같이
좀 다양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조달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얘기들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 한 시간 한 5분 정도로 제가 설계해 본 순천형 지역공공은행,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정부의 그린 뉴딜 관련 예산을 순천히 유치해오자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순천형 지역공공은행 중에서 한 유닛인 녹색금융에 특화해서 보자는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순천형 녹색금융기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기술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가야 되느냐면, 아까 우리 신 팀장님께서 관련 자료도 가지고 오셨던데요. 그만큼 소통을 잘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도 이제 확인했는데, 저는 부산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같이 28만 소도시, 중소도시인 순천이 저는 오히려 이 조례를 먼저 할 수 있다고, 기술적으로. 이해관계 자체가 이른바 이제 협의와 관련된 이 트랜잭션 코스트, 그러니까 거래 비용 자체가 부산보다 훨씬 저는 적게 들 것이라고 보는데, 더 일사불란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현재의 어떤 인천의 어떤 그런 순천의 여러 어떤 요소들을 볼 때 순천시가 지역 재투자 조례를 제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지역 재투자 조례를 만드느냐? 순천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우리은행이라든지 하나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이 일반 대형 영리은행들뿐만 아니라 순천에 있는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와 같은 순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사를 하되 장사에서 벌어들인 돈은 순천에 다시 재투자하지 않는, 중앙의 본사로 돈을 다 이렇게 빼돌리는 표현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유출시키고 있는 모든 이른바 금융자본뿐만 아니라 산업자본과 유통자본에까지 순천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지역 대형 사업체, 지역 상업금융들에 대해서 순천시가 너희들이 순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받아가면서 사업하는 만큼 사업의 과실 중 일부는 순천시에 내놔라. 빼앗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강도질이 아니잖아요. 순천 사람들로부터 물건을 사들여라. 순천으로부터, 순천의 업자로부터 원재료라든지 부품을 조달하라. 순천 사람들에게 다시 투자, 융자를 좀 하라. 라고 하는 것을 조례를 통해서 순천시가 감독할 수 있습니다. 자, 감독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죠. 지자체 차원에서 감독을 하게 하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조례 내용에 비해서 이마트는 별로 잘 안 하더라, 홈플러스는 잘 하더라, 코스트코가 들어왔는데 코스트코는 진짜 잘 안 하더라 하는 이 감독 내용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임경환쌤과 같은 지역의 순천에 있는 시민사회에게 이 데이터베이스가 공개되어서 지역의 시민사회가 다시 이들을 쪼을 수가 있도록 하는,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구조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감독이 제대로 잘 통했을 때 지역의 독점 자본들이 이 순천시 조례를 잘 순응한다라고 봤을 때 이들은 투용자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순천을 위해서 기부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축적되는 이 어떤, 제가 지금 그냥 녹색금융위원회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런 기금이 형성될 건데, 이 기금을 누가 관리하느냐? 순천시와 순천시의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일반 순천 시민들도 여기에 기부할 수 있게끔 해서 이 기금으로 녹색은행을 만들어서 순천시에 있는 녹색 주체들한테 자금을 투용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버텀라인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다른 지역에서도 제가 드리는 같은 말씀인데,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아까 순천 지역에 있는 대형 영리은행, 순천 지역에 있는 대기업 사업체들, 홈플러스, 이마트, 그죠?
순천에 코스트코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순천에 있는 일반적인 어떤 영리기업들, 순천에 있는 시민들, 여러 단체들, 순천시와 같은 지자체,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어떤 기업들, 이런 어떤 기업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순천형 지역 재투자 조례에 의해서 자금을 이렇게 각출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 다음에 순천시는 기가 막히게 순천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점 자본들에게 채찍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당근도 주는데 미국의 뉴마켓 텍스 크레딧이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봐요.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이 기금에다가 순천시 기금에다가 돈을 내게 되면 지방세를 세액 공제해 줄 수 있다. 지방세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세액 공제해 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출자라든지 기부를 유도할 수 있게끔 해서요. 아까 이야기했던 순천시 녹색금융기관이 녹색은행의 역할을 해서 지역공공은행의 역할을 해서 순천의 녹색사업자들, 특히 제1금융권에서 배제된 사회적 경제조직, NGO, 비영리조직, 그리고 녹색 시민들에게 투용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시나리오 1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어떤 녹색금융기금, 저는 여기 기금이라고 표현했는데 왜 돈을 각출해서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기금이라고 표현했는데 녹색은행이죠. 이걸 또 아까 이야기했던 지역 공동은행으로 여러분 치환해서 보셔도 됩니다. 이런 은행을 하나 두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나리오 1번을 보시자고요. 순천시와 같은 이 지자체가 100% 출자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가 100% 출자해버립니다. 뭐 시민 출자 같은 거 없이 순천시가 100% 출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50억 정도. 예. 그러면은 순천 녹색공공은행, 시민은행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순천시가 100% 출자하게 되면 순천 녹색공공은행이라고 같이 설정해서 이들이 이제 녹색 자금 수요자들에게 투용자한다든지 금융 교육을 시키는 이런 게 이제 가장 단순한 독일 스파르카센형의 이 녹색 지역 공공은행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광주 전남 지역 보증재단이 이 순천 녹색 공공은행이 굉장히 시민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투용자 심사와 채권 관리 같은 행정적인 어떤 컨설팅을 해줄 수 있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경영에 관여하고 통제 감독할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지자체 50%, 시민사회 50% 정도가 참여하는 인적으로 지자체 50, 시민사회가 50% 참여하는 녹색금융위원회를 둬가지고 이 순천 녹색공공은행을 이제 거버넌스하는 이런 게 시나리오 5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쉬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저는 이걸 사실 좀 이상적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순천시가 출자를 딱 하고요. 네? 제일 많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역의 일반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 일반 기업에는 원래 향토 기업들도 포함되고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같은 이런 브랜치, 대기업 브랜치도 다 포함됩니다. 지역 일반 기업들도 일정 부분 아까 이야기했던 지방세를 감면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이들이 일정 부분을 각출하고 그 다음에 생태도시 순천의 저력을 발휘해서 순천의 시민들이 출자해서 이와 같이 세 가지 주체가 중층적으로 혼합적으로 이른바 투자 주체가 되어서 출자 주체가 되어서 보다 덩치를 키운 시민은행으로 만드는데 이들의 법적 조직 형태는 대부업체로 등록되어야 되고 대신에 예금을 못 받겠죠. 투용자만 할 수 있게끔 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녹색 주체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시스템.
이런 어떤 순천시와 지역 일반 기업과 시민이 같이 출자자가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통제하는 가버넌스 주체로서는 지자체와 기업들과 시민들로 이른바 세 주체로 혼성 구성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지역사회 통합에 저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를 보다 더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장시켜낼 수가 있고, 녹색 시민은행 자체의 양적인 규모도 키워낼 수 있는 방안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이제 두 번째 이제 시스템이고요. 세 번째가 원래 임경환 선생님도 지난번 여러분들과 또 제가 함께 좀 논의했던 부분을 의식한 시나리오가 바로 이 세 번째 시나리오인데요. 이 세 번째 시나리오는 요거예요. 투융자 관리하고 채권 관리, 그러니까 여신 관리하고 이 채권 관리는 전문 조직이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는 주로 그 녹색금융의 주체가 지자체 내지 좀 시민사회 같은 그런 이미지가 여러분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어떤 순천형 지역 공공은행을 영위한다면 이 순천형 지역 공공은행의 여신관리와 채권관리라고 하는 금융 고유의 영역은 순천에서 지역사회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순천에서 가장 공공성과 사회성이 높은 저축은행 또는 신협 또는 새마을금고 중에 일부를 이른바 협치적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시켜서 이들에게 이른바 여신관리와 채권관리를 위탁시키는 방식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 조금 대입일 수도 있는데 경기도는 이걸 조금 선호를 합니다. 현재. 왜냐하면 경기도형 이런 녹색은행을 설립하고 운영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좀 지나치 관주도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른바 여신관리라든지 채권관리 부분에서 전문성이 좀 결여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픽스된 건 아닌데 그런 의견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시나리오 3에서 우리가 언급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천시가 출자를 합니다. 순천시가 행재적 지원도 해줍니다. 순천시가 정책자금 같은 것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분해주는 당근을 준 지역의 상호금융기관 1, 2, 3 정도를 우리가 잠정적으로 설정해놓고, 그러니까 당근을 줬죠. 순천시가. 대신에 수수료를 주지 않고 이들에게 순천시가 출자해주거나 정책자금 우선 배분해주거나 행재적 지원을 해주면서 이들이 대업체로 근데 이들이 바로 예를 들어서 순천 내에 어떤 순천신협이 있다. 그럼 그 순천신협이 바로 100% 위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순천 내에 있는 상호금융기관들, 지역밀착형 금융기관들이 3개가 있다. 3개를 선정했다. 아니 10개를 선정했다 해도 괜찮습니다. 이들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신용조합법을 보면 신용조합들끼리 공동으로 출자해서 새로운 신용조합을 만드는 것 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천에 있는 신용조합 순친협 1, 순천에 있는 공공성 있고 사회성 있는 새마을금고 2, 순천에서 아주 진보적인 뭔가 좀 사회혁신에 기여하는 저축은행 3이 공동으로 출자한 녹색금융기관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순천시가 이들을 케어해주기 때문에야말로 여기에 순천시 지분은 있게 되는 거죠. 직접적인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들을 지자체 시민사회로 구성된 녹색금융위원회가 철저하게 통제하는데, 이 시나리오의 약자는 이 통제가 이들의 직접적인 어떤 통제에 의해서 조금 순조롭게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리스크도 분명히 있다는 점도 저는 우려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안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혼성 출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지역 녹색은행들이 지역의 우리 남창호 쌤 같은 녹색 주체 자금 수요에 대해서 투융자를 해줘가지고
이들이 사업 수익이 나면 결국 또 이들과 함께 거래할 수 있게끔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요게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 3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정리한 시나리오 3개를 여러분들에게 드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나리오 2에 좀 방점을 두고 방점을 찍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30초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원래 우리는 지역 공동체 은행을 기획했습니다. 지역 공동체 은행은 전방위적이죠, 그죠? 그런데 그린 뉴딜 자금이 챙겨가는 지자체가 없어서 배분을 못하고 있을 정도랍니다. 중앙정부가. 그렇다면 저는 순천형 지역공공은행은 3가지 유닛들을 두자. 첫 번째 녹색금융 유닛들,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유닛들, 그 다음에 이른바 개인, 금융약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닛들, 이 3가지를 둬가지고 먼저 그린 뉴딜 자금을 사업 제한이 있어야만이 받아올 수 있으니까 먼저 첫 번째 유닛부터 기획하고 가동시키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를 통해서 전달했던 메커니즘인 것이죠. 예, 오늘 제 강의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5시간 30분 동안 운전하셔서 오시고도 이렇게 체력이 남을 수 있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건강비법을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들으면서 이번에 그 재난지원금이 284억이잖아요. 정부한테 줬던, 전 시민한테 줬던 돈이 284억인데, 주민투표로 우리 이번에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말고, 그럼 어렵겠죠? 어쨌든 투표를 한번 해서 지역공공은행에 자본금으로 쓰이는 것을 논쟁을 붙여봐도 되게 재밌겠다.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그냥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만원을 주기로 했으면 5만원 정도는 그렇게 주고 5만원은 또 그렇게 주고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통 크게 20만원 중에 1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주고 10만원은 지역공공 은행으로 출자금을 하자, 뭐 이런 재밌는 상상도 사실 좀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그냥 상상만 해봤습니다. 어쨌든 먼 길 오셔서 좀 공부를 계속 하니까 좀 뭔가 좀 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네. 방금 우리 임경환 센터장님의 상상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4가지 유닛으로 한번 가면 되겠죠. 지역 자영업자 대상, 그죠?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가 키워드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가 아까 지역공공은행 얘기할 때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럼 이 4가지 유닛으로도 충분히 설정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확보되는 예산은 이쪽으로 이제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주 대승적으로죠. 순천 명예시민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순천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고, 네, 진짜 애정이 철철 넘치셔서 듣는 내내 기뻤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좀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도 있으면 이야기 좀 더 듣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질문도 좋고 소감도 좋고 혹시 있으십니까? 팀장님? 필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혹시 질문, 소감 아무거나 고민하시면. 오늘이 2번째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순천에서 상장한다면 어떤 모델이 가능할까에 대해 실질적인 어떤 사례를 좀 제시해 주셔서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델하고 세 번째 모델의 차이가 좀 있는데, 저도 이제 이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델이 참 좋다. 공공은행의 성격을 잘 살리고 공동은행이든 공공은행이든 좋다는 생각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모델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그 은행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데 인력이 필요할 거고 그 인력을 운영하는데도 최소한의 자금 또는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의 규모에 따라서 운영 인력도 달라질 텐데 이를테면 자금이 뭐 수백 수천억이라면 운영 인력비로 지원되는 간접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자금의 규모가 크지 않을 때 간접 비용이 너무 커져버리면 정작 목적을 실현하기보다는 가정에 대본은 다 생각이 들어서 세 번째 모델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뭐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겠으나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경험학적인 것들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볼 때 우리 순천에서 가장 적합한 모델을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저는 그 금융 분야 전문가는 아니어서 자금 운용에 차지하는 간접 비용의 비율이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있나 하는 생각은 좀 궁금하네요. 역시 우리 실장님이 아주 예리하시고 아주 적극한 코멘트를 주셨고요. 시나리오 1과 2는 지자체 또는 시민사회가 금융적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식 모델이 시민사회가 금융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웰스파고와 같은 또는 월스트리트에서 정년 퇴임을 한 사람이 뭔가 좀 이런 사회적이고 좀 진보적인 어떤 의제에 밝아가지고 시민사회와 함께 늘 하면서 시민 활동가들에게 오히려 금융적인 어떤 교육을 시켰다든지. 그러니까 미국 보면 굉장합니다. 흑인들, 특히 민권운동하는 흑인들이 금융을 뭘 알겠나 하는 저도 아주 위험한 차별적인 어떤 그런 선입견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제가 발밑에도 못 갈 정도로 금융 실무에 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커먼즈화되어 있더군요. 금융적 역량과 어떤 지식이 시민사회에 아예 이렇게 녹아들어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이제 스파르카센과 노스다코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금융인들이 딱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의 지역 경제과에 예를 들어서 금융에 뭐 15년, 20년 했던 그 베테랑들이 공무원화된 어용들이 되어 있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직접 설계하고 경영하고 참여하니까 그 사람들이 부실채권 전문가들이고 채권관리 전문가들이 여신관리 전문가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실은 경기도도 그렇고 일부 지자체가 삶을 의식하고 있는 게 방금 실장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현실적인 우려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40% 마지노선입니다. 간접비가. 사실 간접비가 그렇게 커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지속 가능성이 이제 담보될 수가 없죠. 예, 지금 이제 그 법으로는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금융관행상 한 30%에서 한 40% 정도. 그러나 이제 이거 공공은행은 영리은행과는 또 조금 달라야 하니까 그 간접비 비중 자체를 조금 더 이제 너그럽게는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30%, 40%가 금융시장 관행입니다. 네. 아주 지금 좋은 걸 지금 실장님이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시나리오 3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을 선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회혁신성도 우리 순천의 어떤 협치구조와도 동일해야 되고 사회지향성에 대한 문제의식도 그 다음에 좀 정치적으로도 뭔가 좀 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런 어떤 이 대상자들을 어떻게 시민적으로 민주적으로 잘 선정해내는지 아주 중요하고 쉽지 않은 것은 또 과제라고 봅니다. 네. 혹시 또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해주시기. 아니
이름 남자고 뭐냐고 이름도 많이 불렸는데 네. 이름값 하셔야 아니, 돼요. 제가 이름을 기억하는 분이 남창호 쌤 정도밖에 되진 않았는데. 로컬푸드하고 또 인연이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예, 장거리를 가져가지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목은 아프긴 아프네요. 예, 아니, 저는 물 한 잔 드릴 줄 알았더니 물 한 잔 끝까지 안 주고. 아니, 저 이제 오늘 좀 아니, 선생님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배웠던 거는 좀 이렇게 준비하다가 좀 막연했던 것들이 조금 알게 됐다는 것도 좀 그랬고요. 예. 그 녹색 그린 뉴딜이라는 단어나 녹색 금융에 대해서 개념을 좀 알았다는 것도 오늘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많은 좋은 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친환경 농업에 대출 가능하다고. 실제로 이제 녹색 사업자시네요. 예. 저는 이제 사실 순천 로컬푸드 주식회사에 있으면서 그 AT에서 한번 그 거버넌스에 대한 민관 협치에 대한 부분을 좀 강의 좀 해달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주제 넘지만 순천의 사례가 어떻게 보면 그 로컬푸드를 만들어간 과정이 그런 민관 협치의 하나의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 순천에다가 의뢰를 했었던 걸로 생각이 났고, 그래서 저는 순천의 자랑으로서 좀 제가 부족하지만 좀 공부를 해가지고 가서 좀 알리고 싶은 욕심에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네, 그때 제가 사실 거버넌스에 대해서 거버넌스라는 게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이렇게 흘러왔었는데 사실 그 원래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는 것을 행정이라고 보면 그 행정의 그 운영하는 주체가 과거에는 정부에 있었지만 이제는 이게 이제 시민사회와 정부, 그러니까 지방정부를 포함해서 정부와 함께 하는 것, 예, 이것이 이제 거버넌스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시장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정부에서 그리고 시민사회로 이렇게 옮겨가는 라는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걸 제가 피상적으로 거기에서 이해하고 했던 것이,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이 거버넌스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저는 정말 제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배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우리 시민사회가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거를 하려면 결국 이것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버넌스라는 큰 틀이 하나 있는 거고, 그 안에 이 지방 이 공공은행 이게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왜냐하면 의식이 성숙되지 않으면 또 이건 역시도 그 다른 지역에서 사회처럼 분열의 어떤 씨앗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되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평생교육과에 자연스럽게 시민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네 수고하고 계시는 양의종 과장님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그 세 가지 방안들을 들으면서 이제 순천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걸 상상을 해보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앞으로 운영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면 이제 시나리오 3이 나중에 운영하기에는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결국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지역의 기업이 재투자하는 그런 붐을 조성하기에는 시나리오 3에서는 그런 걸 좀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런 고민이 좀 들었었고요. 이제 그 녹색금융이라는 유니트를 맨 처음에 이제 강의해 주실 때 그걸 보면서 사실 아까 우리 신 팀장님이 그러셨잖아요. 그쪽 분야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아직 별로 없다. 일반적인 사회 경제 조직이 많은데, 그래서 이게 그 녹색 그린 뉴딜에서 자금을 가져오려고 이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생태나 환경, 뉴딜 그린 쪽의 정책과 맞물려서 이걸 그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네. 요 루트는 그렇죠. 네, 요 바이크웨이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경제주들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교육할 수 있는 단체에 투자할 수 있을까 고민했었는데 아까 말씀에서 나와서 가능하구나. 그러면 우리 지속협도 투자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죠. NGO. 네, 지속협과 로컬푸드 두 참여한 기관이 투자 대상이라는 걸 오늘 느꼈습니다. 네. 네. 과장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약간 부연을 좀 드리자면 사실 우리 수도권에 있는 특히 좀 뭐 이런 좀 시민 실천을 중시하는 이제 교수들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순천시는 생태도시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어요. 그것도 아주 좀 민주적, 협치적 방식으로 이제 생태도시를 구축해내는 것을 굉장히 좀 중요한 베스트 프랙티스로 이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생태도시인 순천임에도 불구하고 순천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보니까 환경, 생태, 에너지 관련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전무하더라는 거죠. 저희들끼리만 말씀드리지만 약간의 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태도시의 도시 위상에 맞게끔 환경, 생태,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 바이크는 오히려 역으로 없어서 이게 조금 곤란하다가 아니라 더욱더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 그린 뉴딜 자금을 통해서 녹색은행을 활성화하는 저는 저 루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린 뉴딜은 지자체가 그린 뉴딜과 관련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지자체 기획은 그야말로 자율성이 담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정부의 그린 뉴딜 예산을 가지고 와서 순천에 있는 생태, 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경제 조직에게만 돈을 빌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획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대시민 생태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NGO들을 더욱더 생태와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이 지역의 어떤 NGO들의 어떤 교육 체계의 어떤 그런 이 질적 강화라든지 대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생태 교육이라든지 굉장히 폭넓게 저는 가지고 갈 수 있어라고 가지고요.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서 생태 도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순천시답게 생태 관련,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도 저는 양적으로 늘려내야 된다.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루트는 금액이 작은 규모도 큰 만큼 보다 더 다양한 사업 기획이 필요하다고 봐요. 오늘 이제 우리 지역의 순천시 지역의 생태 운동가들, 에너지 운동가들, 환경 운동가들과의 또 협치, 공동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도시락이 나와가지고요. 이제 교수님 혹시 더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교수님 물을 안 갖다 드려가지고 오겠지. 뭔가 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고 그렇게 다음에 카톡 주셔도 되고. 세 번째 강의를 또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 될까요? 네, 오늘 또 목 아프게 열강해주신 우리 양준호 교수님께 박수 한번 많이 받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도시락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가실 분은 가지고 가시고 여기서 드시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누실 분들은 여기서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동선상 조금 식사 같이 못하고. 그러니까 도시락만 아니요, 일부러 준비했습니다. 가져가서 어디가 휴게소에서 드십시오. 맛있는 도시락 시켰다고 합니다. 참. 아이고. 메인 서브가 있어요? 메인 서브 잘 몰라요. 이게 메인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억자 놓고 기억자 놓고 하고 이거
여기 있네 여기. 그냥 오시면 되죠. 그냥